세수 결손 대응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구부 미지급을 통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낸 국이 어느 국입니까? 기재부에? 국고국인가요? 재정정책국인가요? 어디입니까, 차관님? 그 부분은 뭐 특정국에서 어디입니까?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그 내부- 전반적으로 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된 걸로. 그거 맨 처음 내신 분 있으면은 자신 있게 저쪽에 가서 좀 서서 기다려 주세요. 헌법 위반, 그 다음에 법 위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공무원이 헌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죠. 헌법 위반하면 공무원 탄핵돼야 되죠. 징계받아야 돼요. 형사적으로 법 위반되면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사 처벌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굽니까? 기재부의 어느 국장인가요? 아니면 우리 1차관 이전에 용산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의견입니까? 누굽니까? 자랑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잘한 의견이니까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누굽니까? 저희 기재부 전체적인 정무적인 판단이지. 그럼 누구 전체적으로 특정- 다 책임질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지금 진행 중인 거 장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국회에 자 같이 들으세요. 국회에 낸 서면에 네네. 허위 내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얼마 전에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았다는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네. 차관 보셨어요? 1차관? 못 봤습니다. 2차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2차관? 뭐 전직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뭘 잘못 썼다는 걸로 국회에 조사를- 제출한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고발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고발 주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했다고 기사에 나왔을 겁니다. 국회에 낸 결산 관련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시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전직 대법원장도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부총리하고 차관들 뒤에 국장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드려요. 우리 부총리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세수 결손 부분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무금, 미지급을 통해서 해결하자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걸 알고 싶습니다. 누구죠? 공무원이 잘했으면 상 받고 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과거에도 저희 이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예. 누가 냈습니까? 용산에서 냈습니까? 저는 당시에 용산에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예. 차관보. 예. 또 누가 냈어요? 회의하실 때 하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알려야죠. 다음에도 이렇게 하라고. 국회랑 상의할 필요 없다.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법률 검토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알려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이거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이걸 상의하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는 의견 누가 냈냐고요. 이걸 누가 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검토했고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시정 요구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하고 누구랑 얘기를 해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공문 보내면 답니까?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부총리 지금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지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 들으신 바 있으세요? 시장 군수들 와서 얘기하던가요? 뭐 시장 군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은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올해 지금 작년에 세수 부족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세 교부금과 교부세를 조정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큰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행위가 국회의 심의 확정권,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지방자치 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위반된다. 우리의 행정법상 신뢰보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총리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사항. 국회랑 상의도 안 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총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 뭐 그 가정을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뭐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제가 책임이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면요. 우리 기재부의 이런 행위도 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아이디어 누가 냈겠죠. 헌법에 있는 국회랑 상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논의하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랑 상의해야 되는데 아무 상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오후 답변 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연 3일째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FTA 이행 지원 기금에 대해서 장관님께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4년도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그러니까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희망 농가 신청 예. 이거 받으셨더라고요. 네.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예. 혹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전년보다는 많은 걸로 많은 알고 걸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 네. 이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해 있는 전체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아직 지원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품목이 한우 송아지, 네. 유구, 녹두 네. 이렇게 4개 네, 품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FTA 체결이 된 나라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또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지원이 되는 거라면 이게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신청이 일단 신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웠는데 이게 신청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게 적당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이 정보에 대한 공유가 모든 농가들한테 이게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저도 있는데 네. 저도 이걸 굉장히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농민들한테 똑같은 여건에서 이 정보가 제공이 되는가? 네.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놓치는 농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번시구 농가의 경우는 FTA 피해 네. 지원금이 나가는데 신청했느냐? 이렇게 네.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 네. 그랬더니 나와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신뢰가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전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럼 네. 이 기금이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도에는요,
딱 한 품목 귀리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헥타르당 73만 9천 원, 약 7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때 대상 농가는 203농가입니다. 면적은 833헥타르예요. 전체 예산이 6억 1,500만 원, 그러니까 6억 한 1,600만 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22년도는 아예 해당 품목이 없고요. 예. 근데 저거는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 시세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이 이 가격이 적정해지고 예.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럴 수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생강 하나가 단 품목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헥타르당 지급 단가가 31만 680원이에요. 농가는 907농가, 면적은 356헥타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예. 계산을 해보면 귀리의 경우는 농가당 302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생강의 경우는 농가당 12만 원이에요. 저걸 제가 평당 계산하니까 생강은 평당 105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만약에 신청하려고 나서면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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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지원 대상 품목 신청서, 지불금 지급 신청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관내 생산자의 현지 조사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를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일정한 금액이 된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해도 지원되는 금액이 농가당 12만 원 정도라면 실제로 이것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협정 발효일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 소를 키웠는지 내지는 언제부터 내가 귀리를 농사 지었는지 이 나라하고는 협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농가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인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될까 해서 이거 지급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지급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총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원래 기준되어 있던 수입량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그 해당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충족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24년께 확정은 아닌데요. 24년은 저 액수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21년 이전에 20년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예. 들쑥날쑥한 편이고요. 맞습니다. 들쑥날쑥한 건 농산물의 특징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그 집행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곡물 시세도 오르고요. 하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후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사실 꽤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국제 곡물,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에서 사실은 수입 농산물이 과거처럼 굉장히 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해서 10% 이상 떨어져야만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해당 농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FTA 이행 지원 기금이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준을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국내 농산물의 경우는 생산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만 하면 국내 농산물이 생산비를 충분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가격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서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혹시 이번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조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점검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지금 의원님 제시해 주신 요 표가 예외적인 그 3개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또 상당히 많았다 그렇죠. 지원받은 농가가 그다음에 그거는 예. 그건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저런 사례가 예. 저는 더 많이 지속될 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은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기금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돈도 있지만요. 실제로 교육비와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1년, 22년, 23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요. 교육비는 3년간 총 19억이 집행되었고요. 홍보비는 전체 64억. 다시 말하면 교육비와 홍보비를 합치면 83억이 집행됐어요. 예. 그러니까 농가당 지원된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집행되는 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세 개의 언론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세 개의 언론사가 가져간 돈이 65%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전문지도 아닌 세계 소위 조선, 중앙, 동아라고는 언론사에서 가져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사를 쓰고서 가져갔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쟁력 있는 농가 사례 홍보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돈이 64억이에요. 네. 이러니 이 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 장관님 입장 좀 예, 얘기해 의원님, 주시겠어요? 제가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제 이게 기사화된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 언론사 좀 액수가 많은 언론사의 경우는 영상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로서가 아니라 영상물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를 저희가 저렇게 배정을 한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권역별로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그 정례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그 예산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언론사의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이요. 예. 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정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비와 홍보비에 칸막이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저 교육 홍보비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임미애 의원님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 부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장시간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이 대화니까 서로들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예. 지금 이제 8월 6일로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렸죠. 우리 총리님께서 무역 수지 막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 8월 6일을 아직 회복을 못했죠. 4,700억 달러. 네. 그런데 24년도 4,500억 달러. 네.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는 어떻게 났을까요? 수입이 더 줄어서 그렇죠. 에너지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장을 우리가 불황형 흑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정 업종들 올해 특정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중심, 10대 주력 산업들이 다 늘고 네. 있습니다. 15대 관리하죠. 네. 물품들. 그 중에 10대 산업들이 전부 다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22년도 수출 실적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게 팩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용 문제 제가 그때 언급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게 7월달 그 청년 고용 지표를 보니까요, 몇 안 되더라고요. 97년 이후에 IMF 때가 한 60만 명 청년
그 일자리 증감이 마이너스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뒤로 계산 보니까 몇 안 돼요. 심지어 금융 위기 때도 현재 같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4만 9천 명, 마이너스 15만 명 정도는 되게 중대한 그 통계 수치로 제가 좀 인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청년 부분은 인구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IMF 때랑 비교를 그냥 표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인구 증감 효과를 빼면은 이제 고용률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그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는 조금 부분이 있고, 그다음 최근에 그 청년층의 쉬었음이 좀 늘어난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왜 우리가 일자리 통계를 통계청에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작성을 하냐면 어느 쪽에 주로 타겟되고 어느 쪽에 정책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5세 이상만 34만 명입니다. 단기 일자리. 청년 고용 절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체감 실업률은 매우 다를 겁니다. 네, 그렇지만 고용률은 괜찮습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고용률은 괜찮은데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의 최강 고용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그런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올케어 센터라든지 또 이분들이 갖다 그 경제활동 인구로 나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입 변제 건수 제가 이제 보는데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25조 원 중에 혹시 재정 투입을 신규로 넣는 거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안 말고 이번에 25조 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25조 원은 이 채무 조정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합산을 한 거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25조 원 중에? 25조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25원 중에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돼요. 자, 어떻게 확인이 되냐? 보증 배수 올리고요.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렇죠? 운용 배수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범위 넓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 쪽에서 보면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용 배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적정 운용 배수가 5배수인데 지금 7배수, 8배수,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수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죠?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신보, 기보 이런 위기들을 다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줘야죠. 그게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운영 배수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보증 배수 대위 변제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예.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대위 변제 건수? 저 부분은 코로나 때 굉장히 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지금 고금리가 지연된 대위 변제가 4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용량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 배수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증배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증배수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재정 투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나중에는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 아까 재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25조 중에서 제가 다른 부분 모르겠습니다만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한 3천억 정도 기여합니다. 이번에 25조 원 발표하는 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예산은 이제 또 하니까요. 그때 한번 보면 되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집건수도 지금 21년 증가했다가 잠깐 20년 떨어졌다가요. 다시 23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이 되게 지금 어렵다. 그 다음에 월평균 임금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쪽 데이터입니다. 실질임금 22년, 23년 마이너스예요.
그 고용노동부 나오는 보도자료입니다. 네. 마이너스예요. 제가 네.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님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계 실질 소득 추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때에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도.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0.8% 지금 간신히 올라온 겁니다. 저 0% 제가 기준선 그어놨죠. 그다음에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흑자액 증감률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내수, 소비, 가계 쪽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쪽까지. 자, 그러면 정부의 지금 기존 정책들은 뭐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씀은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부총리님. 제가 그래서 세계 석학들의 저널들을 다 한번 좀 보고 유명한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부총리님, 저는 저널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지금 2017년 미국에서 이제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저기 이제 텍스 컷을 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이제 그 액트를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저 전미영 연구소에서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건데요. 법인세 징수액은 41% 감소했고요. 세수 피드백 효과 2%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 자본 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18개국 65년에서 15년까지 시행한 주요 감세 정책 경제효과 분석이었어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1인당 실질 GDP, 실업률, 기업 투자 등 국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세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이제 유명한 교수인데요. 1950년부터 11년까지 소득 계층별 세금 변화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큰 효과가 없었다. 낙수 효과의 의문이다. 저 트리클 다운 보이시죠? 세금 정책이 소득 분배에서 targeted lower in the income distribution. 그러니까 소득 분배에서 하위 계층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널만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관련 42개 연구에서 441개의 추정치를 분석해서 다시 분석해봤어요. 법인세 감세와 경제 성장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스티글리츠. 부자, 기업 중심 낙수 효과는 미신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걸로는 제가 어떻게 분석의 틀은 만들지 못하겠지만 지금 법인세 효과, 현금 유보가 늘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여건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요. 적정 법인세 하도 감세해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같이 오니까 같이 농성하다가 조지부 씨가 뭐라고 하냐. 부당 경제학을 동화관 걸고 레이건 정부 감세력보다 마당 내부에서 비판이 이러고 추가적인 것은 아니고요. 부총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 정책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거는 모두 부자감세라고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감세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조사 정책 중에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R&D를 할 때 지원하는 것도 감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건 막연하게 그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기업이나 그다음에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거 말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임시투자 세액공제라든지 R&D 세액공제라든지 저희가 아는 세제 인센티브도 모두 대기업한테 많이 가니까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